자, 두 번째 제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석 전망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 청구를 하셨는데요. 김경수 지사님 보석 청구를 하셨는데 이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고 일단 다음 재판인 4월 11일 그때 그 전에 또는 그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석 청구가 굉장히 바로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오늘 보석 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인터넷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월 11일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석 청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정 변경에 해당되는 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결론이 나지 않고 다음 재판 때까지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이 나오려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서 재판장이 보석 신청에 재판장 했던 이야기 중에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보석 허가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언론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석 신청 하나의 이유로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거 자체는 법적으로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라는 일반적인 보석 허가 사유의 하나의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저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주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차문호 판사가 양승태 키주인이라는 것을 대충은 아시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실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문호 부장판사는 저랑 대학 동기이긴 한데 전주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판사로 처음에 임관을 했어요. 전주지법 판사. 그런데 이 차문호 판사가 보면은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 곧바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돼요. 2007년도에. 그래서 원래는 소위 출세의 길을 갖는 그런 판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2년 연속 대법원 재판연구관 했는데 그때 재판연구관을 같이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2명 더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2006년부터 했던 분이라서 그분을 빼고 나머지 한 분은 똑같이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1년만 하고 딴 데 갔어요. 그런데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을 2년 연속했습니다. 그만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쁨 받았다는 거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전속재판연구관이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속성이 강합니다. 공동재판연구관은 공노비라고 부르고 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속재판연구관은 대법관에게 종속된 성향이 강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양승태 키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2012년도 사법등기국장으로 발령이 받는데 이게 바로 양승태 퀴즈라는 증거예요. 이 사법등기국장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가는 자리 중에 굉장히 법원행정처의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은 법원행정처의 이 사법등기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법등기국장이 등기, 가족관계 등록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법등기국장이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국회나 기재부의 예산 관련해서 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법등기국장을 3년이나 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달에 임명되자마자 그 다음해 2월 달에 차문호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에 임명했거든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계속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이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등기국장이란 자리는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되면은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로 또다시 발탁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입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 있죠. 이게 바로 법원행정처의 요직 중에 꽃보직이에요. 요게 임종원, 이민걸 이런 사람들이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사법농단의 핵심 멤버였지 않습니까? 뭐 거의 안기부, 국정원의 핵심 어떤 기획 파트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참으로 부장판사를 생각하면 보석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 부장판사는 차문호 양승태 퀴즈지만 주심판사는 김민기 판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서기호 TV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지금 현재 9만 회를 넘기고 있는 조회수 많은 그 유튜브 내용이 바로 주심판사가 김민기 판사로 정해졌는데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는 아시다시피 법원 내 소장판사 그룹이었고 그래서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판사가 주심판사로 돼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부장판사가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다 진보적인 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저께 제가 법무부 법무실장에 지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용구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용구 변호사도 사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어저께 못 보신 분들 다시 유튜브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사위원회가 연장 결정을 안 하고 자꾸 방해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용구 변호사인데 이분이 원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판사 시절에 굉장히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차 사법화동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이용구 법무실장이 법무부의 법무실장이 되더니 과거사위원회에서 자꾸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같은 로펌의 소속의 LKB라는 곳에 뭐 검찰 간부 출신들과 친분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2009년도 신영철 사건 때 신영철 사태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이런 과거의 역사가 또 있거든요. 행정처에서 근무를 한 3년 이상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심판사가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꼭 그것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데 다만 제가 이
보석 청구에 관해서 또 앞으로 항소심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입니다. 변호인들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열받고 답답한 내용들만 들으셨는데 항소심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제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새롭게 선임되신 분들이 누구냐면 법무부인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 윤태호 변호사님, 그 다음에 법무부인 공감의 이옥흥 변호사님이 선정되셨어요. 자, 이 홍기태 변호사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밑에 이옥흥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세요. 두 분 다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갖고 계시고 법원에 근무할 때 사법개혁에 좀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입니다. 홍기태 변호사님은 부장판사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에요. 법리적으로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이 KCL, 법무부인 KCL이라는 데서 주로 재판을 담당했고 이분도 판사 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무부인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 법무부인 공감의 이옥균 변호사가 합류를 했는데 이 두 분은 제가 믿을만하다. 이분들은 제가 믿을만하다고 여러분들께 보장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굉장히 막강한 변호사들이 보강이 됐어요. 김경수 지사님이 항소심 변호인을 굉장히 잘 선정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김기식 전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님의 사모님께서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호인만큼은, 항소심 변호인만큼은 정말 잘 선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법무부인 태평양은 이재용 변호하는 로펌 아니냐,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단일한 어떤 노선을 갖고 있거나 단일한 어떤 색깔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굉장히 이 로펌의 변호사들이 많아요. 거기에 소속된 그 파트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변호사들은 각각 제각기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되어 있는 홍기태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못 믿겠다, 이재용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좀 활동하는 홍기태 변호사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정확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적어도 변호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고, 이 변호인들의 보석 청구서라든가 항소심, 항소 이유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변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의 보석 청구나 항소심의 결론에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 1심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은 적어도 기대 섞인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